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었던 30대 동아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2년 연애 끝에 축복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신혼 초부터 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저희 부부의 소망이었죠.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동시에 저희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봤는데 둘 다 난임의 별다른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 없는 난임이 저희 부부의 케이스였던 거죠. 결국 저희는 난임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배에 주사를 놓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온몸이 붓고 속이 메스꺼운 호르몬 약의 부작용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멘탈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몸 힘든 것보다 마음 힘든 게 참 괴로웠습니다. 뭔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되면 그 자괴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SNS에는 결혼한 친구들의 아기 사진이 넘쳐났고 명절이면 친척들이 애는 아직이니? 라는 무심한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 임산부만 봐도 유모차만 봐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정도였죠. 다른 사람들에겐 잘 찾아와주는 아이가 왜 나에게만은 이토록 힘든 걸까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시술도 잦은 실패가 되었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좀 쉴 것을 권고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제 건강을 위해 당분간 임신 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의 우울감은 쉬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시동생이 깜짝 발표를 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 다 놀랐죠. 왜냐면 시동생은 일 때문에 늘 바쁘기도 했고 또 별로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성격도 싹싹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활발해 보이는 것과 달리 여자 관계에서는 좀 쑥맥인 것 같았어요. 워낙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 저도 제 주변의 친한 동생을 소개해 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해외를 수시로 나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안 맞아서 미처 소개팅을 못 해주고 있었던 건데 그런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려는 여자는 현주라는 이름이고 직업은 플로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떤 여자인지 좀 더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시동생은 그냥 다음에 만나서 직접 보시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어머니, 아버지, 현주의 조건 같은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좋게 봐주세요. 실은 현주가 제 애를 임신했거든요. 그 말에 시부모님도 놀라시고 저희 부부도 놀랐죠. 시부모님은 어떻게 만난 여자냐고 물으셨고 시동생은 소개로 만났고 좋은 마음으로 만나다가 아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애 기간은 4개월도 안 된다고 했죠.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시동생은 책임을 지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한번 보자고 하셨어요. 시동생의 혼전 임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심정이 좀 복잡미묘하더라고요.
지난 6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동생네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고 하니 솔직한 말로 부러운 마음과 함께 서글픈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굴도 모르는 현주 씨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던 게요. 저희 시부모님도 빨리 손주를 얻고 싶어 하셨고 은근하게 저한테 압박을 하셨거든요. 아이는 아직이냐 하시면서요. 제가 당분간은 임신 준비하는 거 쉬겠다고 했을 때도 너무 아쉬워하셨죠. 그런데 시동생네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그런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예비 동서에게 좋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하여튼 그 가족 전체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시동생,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나갔고 예비 동선에는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현주의 어린 사촌 여동생이라며 7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같이 왔습니다. 예비 동선의 부모님 말로는 친척 아이인데 사정이 있어서 예비 동선의 부모님이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표정이 어둡고 인사도 거의 안 하고 식사 시간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동선의 부모님은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사신다고 했고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어요. 예비 동선은 예쁘고 새침대기 같은 느낌인데 예비 동선의 부모님은 말투나 행동도 그렇고 좀 투박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상견례를 하는데 예비 동선의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큰댁은 결혼하신 지 꽤 되셨다고 들었는데 아이는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한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없는 건가? 그 말에 제가 어색하게 웃었죠. 아, 네. 저희는 아직 안 생겨서요. 서둘러야지. 여자는 나이 들수록 아이 안 생기고 힘든데. 그 모습에 예비 동서가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해요. 형님네 6년째 아기 안 생겨서 힘들어하신단 말이야. 그런 얘기는 실례예요. 아, 내가 몰라서 그랬지. 아, 나이가 몇이요? 아, 36입니다. 아유, 좀 많네. 빨리 가지긴 해야겠다. 근데 관리를 워낙 잘해서 보기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겉보기엔 우리 현주랑 비슷해 보여. 라고 하시는데 나름 칭찬이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졌지만 잘 모르고 하신 얘기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죠. 어쨌든 그 시동생네는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시동생네와 다시 본 일이 있었는데요. 예비 동서가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먼저 아이 가져서 섭섭하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도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동서. 그런 생각 안 해. 세영 씨한테 들으니까 형님이 아이 엄청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생겨서 좀 죄송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네요. 눈치를 왜 봐? 제 입장에선 좀 그래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준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예비 동서는 눈치가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 어머님, 아버님 다 손주 원하시는데 동서가 가져줘서 오히려 내가 부담도 덜고 얼마나 고마운데. 정말요? 저한테 고마우세요? 그럼. 하긴 제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형님이 좀 덜 부담스러우시긴 하겠네요. 저는 동서가 눈치 보인다고 하고 미안해하니까 괜찮다며 동서를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형님 짐을 덜어드린 셈이네요.
라는데 그 눈치 없는 소리에 좀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동서는 진심으로 제가 못한 임신을 자기가 했다고 유세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제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했기에 동서 뱃속의 아이가 누구보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그야말로 우쭈쭈 온갖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사실 조건만 보자면 동서 조건이 저희 시동생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데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서를 엄청 아끼셨죠. 그러자 동서는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제가 들고 온 가방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향리,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진짜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아, 이거 전에 유럽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거야. 예쁘지? 나도 이거 좋아해서 아껴서 들어. 이거 한국에선 못 구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와,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이제 안 팔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동서는 그날 제 가방을 한참이나 보는 겁니다. 자기가 딱 원하는 디자인, 브랜드, 크기라면서요. 그 눈빛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성현아, 현주가 네 가방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 계속 그 얘기하고 갖고 싶다고 하고. 네? 제 가방을요? 내가 다른 가방 사준다고 하는데도 그 가방이 꼭 갖고 싶다고. 저기 성현이 네가 그 가방 둘째 주면 안 되겠니? 신혼여행 때 산 거면 한 6년 쓴 거잖아. 그거 주고 내가 너 마음에 드는 명품 가방 새로 하나 사주마. 아, 어머님, 그건 좀... 저도 이 가방 엄청 좋아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동서 줘라. 그 가방 너무 좋아서 계속 찾아다녔다는데 없대. 내가 새 가방 하나 사줄게. 어이가 없었죠. 무슨 3, 4살 애도 아니고 남의 물건 갖고 싶다고 전할 린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가방 하나로 제가 못 준다고 버티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이 가진 둘째 동서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고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방을 동서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줬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자존감이 바닥나 있는 상태여서 그랬는지 그냥 주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건 정작 제가 가방을 줬는데 그거 몇 번 들지도 않고 나중에는 거의 매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한참 나중에야 돌려받았지만요. 그리고 그 뒤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바쁘시고 사는 거리도 조금 멀었거든요. 반면 저희 집과 시동생네는 10분 정도 거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생은 해외 출장이 정말 잦은 직군이거든요. 한번 갔다 하면 일주일, 보름은 예사입니다. 그런데 동서가 운전을 못한다며 저한테 운전을 부탁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다면서요. 택시 타고 다녀도 되는데 자기는 택시가 불편하대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한가요? 그 김에 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산부인과 갈 때마다 운전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을 통해서 부탁을 한 거죠. 어머님은 저에게 성현아, 네가 현주 좀 도와줘라. 집도 가깝고 또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잖니. 내가 해주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나도 워낙 바쁘고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다 하니까 임신 기간 동안만 네가 수고 좀 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거 듣고 화가 나서 그걸 왜 저를 시키냐고도 따졌는데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동서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저도 좀 바보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자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운전기사를 자처했어요.
오래 걸릴 땐 병원에서 두어 시간 동안 같이 기다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해주자며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9시쯤 동서가 연락이 와서 뱃속의 아이가 자두가 너무 먹고 싶어 한다고 마트에서 자두 좀 사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가 막혔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재수 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자두 사들고 남편이랑 같이 동선에 간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좋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수 씨, 임신해서 먹고 싶은 거 많은 것도 너무 이해하고 또 세영이가 없으니까 부탁할 곳이 없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이 사람한테 이런 거 부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음 저한테 차라리 카톡하세요. 그러면 제가 문 앞에 갖다 놓고 갈 테니까. 남편의 말에 예비 동서는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어머님한테 일러 바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현주 걔가 지금 남편도 해외에 가 있고 하는데 형네로서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고 뭘 그렇게 각박하게 구느냐 뭐라고 하셨다더군요. 하여튼 정말 별 유세는 다 떨었습니다. 저한테도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뭐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저를 부려먹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애 낳기까지만 봐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도 막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마지막 검진이 있다고 또 차를 태워달래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동서내로 갔는데 동서 어머님도 올라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동서 어머님에게도 인사를 하고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동서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아유, 고생이 많네요. 우리 딸 때문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웃었는데 동서 어머님은 갑자기 동서를 흘겨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년아. 엄살 좀 작작 부려. 택시 타고 다니면 되지. 무슨 형님까지 오라가라 부려먹고 지랄이야. 아주 유세 떠는 데는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인 건 알지만 갑자기 동서더러 인연 전연하면서 욕을 하시길래 화들짝 놀랐죠. 동서도 준비하다 말고 나와서 자기 엄마를 노려보더라고요. 아, 왜 욕하고 난린데? 너 하는 짓 보면 아주 유난스러워서 그렇다. 아, 엄마, 그럴 거면 집에 내려가. 네가 오라며. 하면서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동서랑 동서 어머님은 평소에 저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동서가 막 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내더니 갑자기 미간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아, 잠깐만. 나 배 아파. 아, 똥 싸. 아, 똥배 아니고. 아, 잠깐만. 진짜 배 아파. 아, 엄마 때문이잖아.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휘청거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동서를 부축했죠. 그런데 동서가 저를 확 밀치는 거예요. 아, 형님, 이러고 있지 말고 내려가서 시동 거세요. 바로 병원 가야 되니까. 아, 뭐 하세요? 빨리요. 그러면서 짜증을 확 내는 겁니다. 갑자기 진통이 와서 놀란 건 알겠지만 저를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저렇게 말하길래 저도 좀 황당했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급하게 내려가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동서 엄마가 동서를 부축하고 엉거주춤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아이를 낳게 된 것 같았어요. 동서 하는 말이 새벽부터 조금씩 배가 아프긴 했는데 요즘 들어 아팠다 안 아팠다 하길래 진통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만 대기실에 누워 있었고 중간중간 간호사가 들어가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확인을 했어요. 아직 자궁문이 안 열렸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계셨고 시동생도 해외에서 돌아오려면 이틀 정도 남았기에 제가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서는 아프다고 온갖 색 난리를 쳤고 저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벼랑간 저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파 죽겠네. 형님 뭐 하세요? 물 좀 떠오세요. 물? 미안. 그렇게 제가 물을 떠왔습니다. 찬물을 떠오시면 어떡해요? 임산부한테 더운 물이랑 섞어서 오세요. 그러질 않나. 자기 화장실 가야 되는데 부축해달라고 하질 않나.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동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걱정돼서 그랬죠. 동서 너무 많이 아파? 간호사 부를까?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제 말에 동서가 애 낳아야 되니까 당연히 아프죠. 진짜 애 낳아본 적도 없으니까 뭘 알아. 도움이 안 되네. 하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너무 열받았죠. 지 옆에서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한테 저게 무슨 말버릇인가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가 저한테 평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그걸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일부러 화풀이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출산 임박 임산부한테 뭐라고 하겠나요?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없으니 남편에게 일단 오라고 해놨어요. 동서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병원이 떠나가라 색 난리를 치는데 동서 엄마가 저더러 자기가 있으면 되니까 저보고는 그냥 나가 있던지 집에 가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 난리 떠는 그 꼴을 보기 싫었고 잠깐 나가서 마실 거라도 사오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바로 출산할 것 같지도 않아서요. 그런데 나가려는 참에 보니 남편이 마침 병원에 와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함께 병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과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닌 짜증으로 가득 차서 동서에게 그러시더군요. 이년아, 작작 좀 해. 처음 낳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유난은 이렇게 떨어. 저번에는 잘만 낳았으면서. 엄마,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누가 듣는다고. 남편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그의 눈에도 제 눈과 같은 거대한 의문과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낳는 게 아니라니? 남편과 저는 당황하면서 일단 다시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단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후 동서는 아이를 낳았고 시동생 세영이도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말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동서 어머니가 처음 낳는 것도 아니면서라고 하셨잖아. 그게 뭔 말이야? 동서가 아이를 낳아봤다는 거야? 나도 이상해. 세영이한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만약 정말 재수 씨가 과거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어디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분명 초혼이라고 했는데 무슨 아이를 낳았다는 건지. 안 되겠다. 세영이한테 얘기해야겠어. 결국 남편은 고민하다가 시동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저와 함께 들었던 동서 어머니의 충격적인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죠. 시동생은 처음에는 설마 장모님이 그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겠지라며 애써 부정하는 듯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동생은 개인적으로 무언가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사촌동생이라고 했던 그 9살짜리 딸이 사실은 동서의 딸이었다는 것을요. 동서는 20살에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 어떤 남자와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실 유부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유부남 아내한테 들켜서 한바탕 난리 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딸을 사촌동생으로 속였고 동선의 부모님이 딸을 키우신대요. 그 후로도 동서는 모든 것을 속이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번 할 뻔했다가 파토가 났고 그 후로 저희 시동생을 만난 거였습니다.
과거는 완벽하게 다 속인 채로요. 이건 시동생 포함 모두를 기만한 것이었죠. 시동생은 이 일로 뒤집어지고 시부모님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어떻게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나요?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사실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니죠.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들통났고 그 와중에 동서는 유부남인지 몰랐다. 자기도 속아서 아이까지 낳고 산 거다라고 억울해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말이죠. 시부모님은 설마 하는 마음에 갓 태어난 아이도 친자검사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지 그 아이는 시동생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도저히 동서를 용서 못하겠는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핏줄이니 제가 평생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저 여자와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그렇게 하라며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워준다고 하셨어요. 그 둘은 옥신각신 많은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 일로 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동서는 그 와중에 자기 엄마를 원망하면서 엄마 때문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속이고 살면 되는데 자기 엄마 때문에 다 들통났다고 하는데 와,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태연하게 사촌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만 봐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시부모님께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이미 끝이었습니다. 동서는 비참하게 쫓겨났죠. 하여튼 그맘때 정말 엄청난 폭풍이 저희 집에 휘몰아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생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그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몸살인가 싶어서 약을 먹으려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세상에 두 줄이 뜨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놀라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임신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바랄 땐 안 되던 임신이 그 정신없는 틈에 된 거죠. 마치 저에게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요. 임신은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잘 된다더니 그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이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어쨌든 시동생네는 이혼 준비로 한바탕 난리였고 저는 조용히 뱃속의 아이를 잘 지키며 남편과 조용히 축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을 휩쓸고 간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고 저는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발길질을 할 때마다 저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이것이 꿈은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실망감에 제 자신을 탓했고 깊은 우울감 속에서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기적처럼 아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동서를 떠올리면 지금은 분노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딸을 사촌동생으로 만드는 위태로운 거짓말을 했었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권력처럼 휘두르며 제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모든 행동은 어쩌면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감추기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주 작은 말실수 하나로도 쉽게 드러나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가장 큰 기적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좀 참고 말자, 내가 손해보고 말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30대 여자입니다.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자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미련하게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마땅히 했어야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그 거절이 결국 제 인생의 거대한 균열을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있었던 그 황당하고도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 공부 잘하고 말썽 한번 안 피운 착한 딸로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교와 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꽤 괜찮은 식품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어요. 부모님은 주변 분들께 늘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저를 계속 자랑스러워하고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딸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어느 날 엄마는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인상이 반듯하고 남자답게 생겼더라고요. 어떠니? 남자다워 보이고 잘생겼지? S그룹 다녀. 아버지는 한의원 원장님이시고. 뭐예요? 선보라고요? 그래, 이 엄마가 나랑 같은 문화센터 다니거든. 아들 나이가 32인데 마침 너랑 나이 차이도 딱 되고 형편이나 수준도 엇비슷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숙 씨가 시어머니감으로 너무 괜찮아. 이해심 많고 착하고 이 집 며느리 자리가 딱 네 자리 같아. 엄마는 신나셔서 그 친구분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고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딸이다 보니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엄마 친구분의 아들이었던 그 남자의 이름은 강현민이었고 사진만큼이나 실물도 인상이 좋았어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적극적이었고요.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보통 부모님이 주선한 선자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마음에 든다고요.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 서로 잘 만나보자고 했죠. 저도 현민 씨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성적으로 몹시 끌리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도 괜찮은 조건의 사람이긴 하지만 끌림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실 또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딱 이 남자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데 어떠냐고 묻는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 같다고 대충 얼버무렸죠. 그 뒤로 현민 씨는 종종 연락이 왔지만 저는 딱히 보고 싶진 않아서 이래저래 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몸살이 와서 아픈 날이 있었는데요. 그걸 알게 된 강현민 씨가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이랑 약을 사들고 와서는 저희 엄마를 통해 전해주고 간 겁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괜찮은 남자 같다고 잘 만나보라고 막 그러셨고 저도 저에게 잘하려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진짜 마음으로 내켰다기보다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조건도 맞고 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감정이니 만나보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부모님의 선택이나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저도 현민 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애초에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만남이었다 보니 현민 씨와 만나는 데 있어서 거리낄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민 씨는 능력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성실한 1등 신랑감 같은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눈치도 빠르고 야망도 있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어느 하나 특별히 빠질 것 없이 두루두루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를 만나오다가 결혼 약속도 잡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현민 씨 어머님은 성격이 몹시 밝고 온화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도 전인데 저에게 벌써 아가라고 부르시면서 며느리 대하듯 잘해주셨고요. 나중에 현민 씨에게 들었는데 어머님은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시골 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20살 때까지 시골에서 사시다가 일자리 구하러 서울로 오셨고 아버님 병원에 직원으로 일을 하셨대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고 한눈에 반했고 결국 혼전 임신으로 현민 씨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어머님의 집안 형편 차이가 꽤 났고 현민 씨 친할머니께서 특히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어머님이 시골 출신인데다 가방끈도 짧은 것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답니다. 며느리감으로 영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시집살이를 꽤나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현미 씨의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좀 자유롭게 고향에도 오고 가고 친구분들하고 왕래하며 지내신다고 했죠. 어쨌든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시아버지 자리보다 시어머니 자리가 더 중요한데 저희 엄마 말씀대로 어머님은 성격이 밝고 좋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적극적인 추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36평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저는 그에 걸맞는 혼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도 한 대 바꿔주었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별다른 문제 없이 평탄했습니다. 싸우거나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고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저녁에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한 잔씩 하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가거나 마트에 가는 등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것 없이 소소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 컸고 좋았어요. 시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야 했고 어머님이 저한테 종종 전화하시는 일이 있긴 했지만 전화를 하셔도 빨리 끊는 편이었고 크게 불편하거나 거슬릴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퇴근하려는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가, 마침 잘 됐다. 가는 길에 우리 집 잠깐 들려서 반찬 좀 들고 가라. 현민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놨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저는 가는 길에 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지연아, 너 사회생활 하느라 또 집에서 살림하느라 많이 힘들지? 저는 어머님이 저 고생할까봐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죠. 힘들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으면 집안일에 영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것 같더라고. 너네 집 한 번씩 가보면 군데군데 먼지도 너무 많고 바닥도 잘 안 닦는지 양말이 새카매지더라. 어머님이 갑자기 타박을 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어요. 청소기는 이따금씩 돌리는데. 내가 너 타박하는 거 아니다. 너도 일하는데 집안일에 신경 쓰기 힘든 거 내가 모르겠니? 네. 내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너네 집에 일하는 사람 하나 들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네? 일하는 사람이요? 어머님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님 성에는 안 찰지언정 집이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엉망인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오며 가며 남편이랑 저랑 적당히 치우고 정리하면서 사는데 굳이 일하는 사람까지 쓰시라고 하니 놀랐죠.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 사실 겸사겸사 그렇게 해줬으면 해서. 왜요? 나랑 친한 고향 친구가 있거든. 일자리가 좀 필요해서 말이다. 그분이 저희 집안일을요? 아니, 그 친구 딸. 딸이요? 네 또래야. 실은 한 1년 전쯤에 걔가 이혼을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인지 딱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네.
그 언니가 나더러 어디 일자리 없느냐고 하는데 걔가 학력도 낮고 사일 경험도 별로 없다 보니 어디 회사 들어가기도 마땅찮은가 보더라고. 그렇긴 해도 제 또래면 차라리 기술 같은 거 배워서 취업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걔가 별로 그런 애살이 없나 봐. 지 먹고 살 돈 정도만 벌다가 적당히 재치 자리 있으면 보낼까 싶다고 하더라고. 걔가 살림을 또 잘한다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네가 어차피 맞벌이 한다고 집안 살림도 신경 못 쓸 텐데 그런 걸 걔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럼 어머님 댁에 그 따님분을 쓰시면 되잖아요. 아유, 큰일 날 소리. 니네 시아버지 성격 모르니? 나 집에 있는데 살림 맡아줄 사람 쓴다고 해봐라. 생 난리칠 거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친한 친구가 부탁하는데 모른 체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내가 돈을 보내주는 것도 말 안 되고. 어머님 마음과 사정은 잘 알겠지만 일단 저희 집은 사람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어머님과 친한 지인분의 딸이라고 해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신혼집에 낯선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싶었는데 거절 못하는 제 성격이 또 발동 걸린 거죠. 머릿속으로는 분명 거절을 해야 한다,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머님은 계속 그렇게 하자고 부추기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등 떠밀리듯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 사람 월급은 어머님이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편하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가신 집안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는 거다 보니 상황만 보면 너무 편했죠. 그럼에도 낯선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 부탁이니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집에 왔어요. 이름은 송혜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라고 했고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사는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기운이 좀 어두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밝고 쾌활한 편이었고 성격도 통통 튀더라고요. 집안일을 꼼꼼하게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집안일을 잘해주었습니다. 집도 반질반질하고 어머님께 받은 카드로 식재료 사서 반찬이나 음식도 잘 만들어뒀죠. 확실히 집안은 사람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컸습니다. 저는 혜연 씨에게 손끝이 야무진 것 같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집안 살림 거의 다 하다 보니 저 K 장녀거든요. 음식 준비도 제가 다 해서 엄마보다 제가 음식도 더 잘해요. 그러셨구나. 제가 공부는 좀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집안일 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집안일 하는 게 혜연 씨한테 딱인가 봐요. 그것도 능력이죠. 한다고 다 잘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무지게 못하거든요. 제 칭찬에 혜연 씨는 기분이 좋은지 입술을 막 실룩거렸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집안일을 잘해주다 보니 저로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 집에 드나든다는 게 꺼림칙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까 너무 편하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따로 월급을 주신다는 건 알지만 고마운 마음에 제가 따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도 한 번씩 선물하고 백화점에서 식료품 같은 것도 사서 선물로 종종 주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고 가서 먹으라고요. 그렇게 계속 서로 좋게 지냈으면 좋은데 머지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기상으론 그 여자가 저희 집에 드나든 지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겠네요. 언젠가부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와도 빨래가 쌓여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안 비워져 있거나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 있거나
분명 혜연 씨는 매일 출근은 하는 것 같고 어머님이 월급도 따박따박 주는 걸로 아는데 혜연 씨는 언젠가부터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제 성격상 불편한 얘기를 하기도 힘든데다 어쨌든 어머님 지인분의 딸이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말을 하기가 더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집에 와서도 따로 빨래를 돌리거나 분리수거를 해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어쨌든 어머님이 매달 월급을 지불하는데 정작 본인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집안일은 제가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를 꺼냈어요. 혜연 씨, 어제도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내가 비우고 또 거실 바닥도 청소기를 꽤 안 밀었는지 먼지가 많더라고요. 제 딴에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혜연 씨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분리수거 안 비웠나? 깜빡했나 보네요.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좀 집안일이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아서 제가 집에 와서 집안일 다시 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에 혜연 씨는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신경 좀 쓸게요. 그리고선 자리를 확 박차고 일어나선 가버리는 겁니다. 제 딴에도 고민 한참 하다가 조심스레 말한 건데 반응이 저러니 좀 벙찌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이 화가 나서 전화가 왔어요. 얘 지연아, 너 어제 혜연이한테 뭐라고 했니? 네? 얘 아무리 너네 집 가사일 봐준다고 해도 나랑 친한 친구 딸이라고 했잖아. 알죠, 어머님. 그렇긴 한데 혜연 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뭐라고 하면 어떡하니? 저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야. 엄청 기분 나쁘게 뭐라고 했다고 속상해했대. 그 친구도 나한테 전화해서 기분 상해하더라. 니네 며느리 왜 그러냐고, 사람 무시하냐고. 그 말에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는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고 혜연 씨야말로 제 말 듣자마자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집에 갔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그때부턴 혜연 씨가 좀 불편해졌습니다. 살림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 살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여전히 저희 집에 드나드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마저 그러는 겁니다. 그냥 냅둬. 아니, 왜 그래야 돼? 어머님이 월급도 주시잖아. 사실상 진짜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엄마가 친구 딸 용돈 줄 구실로 일을 하는 것뿐이잖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어쨌든 돈 받고 일을 하기로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 드나드는 거잖아. 엄마 친하신 분이고 사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어? 하면서 대수롭지 않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안 오는 게 낫죠. 일도 안 해줄 건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집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게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주면서 저는 저대로 집안일을 따로 계속해야 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하지만 남편의 말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이상했지만 괜히 나서서 분란 만드는 게 더 피곤했거든요. 사실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놈의 제 성격상 또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까지도 왜 제 편을 안 들고 혜연 씨를 두둔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팀이 회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회식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계획과 달리 곧장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현관문에 들어서 보니 혜연 씨의 신발이 있는 겁니다. 혜연 씨는 보통 남편과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둥절한 기분에 중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뜬금없이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자 웃음소리가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다급히 안방문을 확 열었는데 혜연 씨가 저희 안방에 딸린 베란다에서 옷을 널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연 씨 옆에는 저희 남편이 있었고요. 그런데 느낌이 둘이서 뭔가 장난치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뚝 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연 씨는 왜 아직도 안 가고 저기 있고 남편은 또 왜 저기 옆에 있나 싶고 이 상황이 뭔가 싶어서 어이없어서 쳐다보고 있었죠. 1, 2초간의 정적 끝에 남편이 허둥지둥거리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일찍 왔네? 지금 뭐해? 혜연 씨가 빨래만 놀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었어. 그 말에 혜연 씨도 그러는 겁니다. 저 혼자 해도 되는데 도와주신다고 하길래. 아, 네. 그러면서 갑자기 혜연 씨는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남편 속옷을 팡팡 털더니 널더라고요. 그 순간 혜연 씨 손에 들린 남편 속옷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그냥 건조기 쓰시면 되는데 뭐하러 다 널고 계세요? 건조기 쓰면 옷감 상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멀거니 서 있더라고요. 당신은 뭐하고 계속 서 있어? 그렇지. 그러면서 남편은 어색한 웃음과 함께 저를 지나쳐 거실로 나갔습니다. 혜연 씨는 새초롬한 얼굴로 계속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며 혜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요. 빨래 다 널었거든요. 저는 그만 퇴근할게요. 제가 있어서 불편하신가 보다. 그렇게 혜연 씨는 비꼬듯이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어이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전에 남편과 있던 상황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혜연 씨를 도와주려고 했다지만 제가 느낀 기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혜연 씨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그냥 빨래 넣는 거 도와줄 수도 있지 않냐 싶지만 베란다가 넓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 비좁은 데 서서 굳이 도와줄 게 뭐 있나요? 옷이 많지도 않은데요. 저는 고민 끝에 이 일을 친구에게 털어놨는데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좀 이상하다. 너도 없는데 안방에서 둘이서 뭘 하고 있었던 거래? 빨래 넣는 거 그거 뭐라고 굳이 가서 돕고 있냐고. 좀 꺼림칙하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해? 얘기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게 뻔한데. 친구는 골똘히 고민하다가 말하더라고요. 말은 하지 말고 몰래 좀 찍어보는 게 어떨까? 몰래 찍으라고? 전에 TV 재연 드라마에서 보니까 홈캠 같은 거 살짝 설치해서 집 찍어보던데. 작아서 가리기도 쉽고 내내 녹화되니까 뭔가 찝찝하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혜연 씨와 남편 사이에 뭔가가 있나 싶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혜연 씨가 매일같이 집에 오는데 왜 집안일을 안 하는지 그 시간 동안은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혜연 씨 동의도 없이 찍는다는 건 불법이죠. 하지만 저 혼자 의심하고 끙끙 앓는 것보다 그렇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캠을 주문했고 거실 책장에 살짝 가리듯이 올려두었습니다. 장식품으로 가려두니까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작은 CCTV를 설치하고 낮 시간 동안에 혜연 씨를 지켜봤습니다. 혜연 씨는 서너 시 정도에 집에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과 제가 출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집안일 싹 해놓고 일찍 퇴근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출근 시간이 늦어지더니 이제는 서너 시에 출근하고 6시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 예상대로 와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자기 집 마냥 가방 던져놓고 소파에 드러눕더니 핸드폰으로 뭘 한참 보고 놀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간식도 꺼내 먹고 주스도 꺼내 먹고
자기 집 마냥 그렇게 1시간가량을 놀고는 그제서야 일어나서 정리 대충 하더니 핸드폰 보면서 청소기를 설렁설렁 돌렸습니다. 어쨌든 며칠 지켜보니 집안일은 정말 설렁설렁 대충 왔다 간 티 정도만 내는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황당하지만 그래도 예상은 했고 이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은 이게 아니었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웬일인지 혜연 씨는 집에 오자마자 열심히 집안일을 하더군요. 그런데 1시간가량 집안을 쓸고 닦곤 거울을 보며 화장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반차를 쓴 건지 뭔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들어오니까 혜연 씨가 달려가서 팔짱을 끼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그 광경을 보다가 너무 놀라서 소리까지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도 익숙한 듯 혜연 씨 허리를 껴안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설치한 홈캠은 목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둘의 대화도 가관이었습니다. 현미 씨, 오늘 일찍 왔네. 외근 갔다가 바로 왔어. 나 보고 싶어서 날아온 거야? 뭐 그렇지. 저녁 뭐 해놨어? 자기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카톡 보냈잖아. 그래서 만들었지. 와, 어쩐지 냄새 좋다. 끓여놨으니까 나중에 마누라 오면 같이 드셔. 나는 실컷 끓이고 먹지도 못하네. 하면서 토라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치, 삐지기는. 아니면 지금 같이 먹고 갈래? 됐어. 하더니 벼랑간 남편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혜연 씨 엉덩이를 막 만지는 겁니다. 혜연 씨도 깨르르거리며 웃고요. 둘이서 장난치고 난리 연병을 떠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더럽고 설마 했는데 그 둘은 진짜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찔해졌죠. 저는 일단 그 녹화본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드러낸 순간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질 거고 저는 바로 이혼을 준비해야겠죠. 저 역시도 이혼에 따른 구설수에 오르내릴 거고요. 주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이혼녀 딱지가 붙을 거였습니다. 그 후폭풍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런 거 감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참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후폭풍이 무서워서 못 본 채 할 순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 다른 사람 눈치가 뭐가 중요할까 싶더군요. 그렇게 잠깐의 고민 끝에 앞으로는 그 어떤 것도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남편에게도 이 녹화 영상을 대놓고 보여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덮고 살면 제 속이 썩다 못해 문드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시부모님에게 몽땅 얘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겐 티는 안 냈고요. 다음날 저는 시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송혜연에게도 연락했어요. 시부모님 집에 오시는 것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내가 오늘 일한 비용은 따로 더 주겠다고요. 돈 더 준다고 하니 송혜연은 알겠다고 하고 왔죠. 송혜연은 집에 들어오더니 저희 남편하고는 대면대면한 척을 하며 인사를 하는데 둘이 어떤 사이인 줄 아는데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그런데 집에 들어온 송혜연이 좀 놀라더라고요. 음식하는 거 도와달라 하시더니 식재료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뭘 하시려고... 그러는 와중 시부모님도 때마침 오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들어오시더니 송혜연이 있는 걸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혜연이 네가 여기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이모. 사모님이 부르셨어요. 음식하는 거 도와달라고.
지연이가? 어머님은 그러면서 주방을 둘러보셨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도 없네?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성혜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요.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저는 그러면서 TV 화면을 켰습니다. 폰과 연동이 되게 해놓고 곧바로 그 녹화 장면을 틀었어요. TV에서는 송혜원이 저희 집에 와서 소파에 드러눕는 게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 자기가 보이자 송혜연은 몹시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 몰래 찍은 거예요? 미쳤어요? 왜 사람을 몰래 찍어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나지막이 그랬죠. 닥치고 좀 봐. 상황 파악 안 되니? 네가 지금 나한테 난리칠 때 아닐 텐데. 저는 살면서 남에게 그런 말은 처음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 말에 송혜연은 그제야 아차 싶은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서 남편이 등장했고 둘이서 그 난리치는 것도 다 나왔습니다. 남편도 충격받고 입이 떡 벌어졌죠. 이런 게 찍히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어머님, 아버님도 경악하는 건 똑같았죠. 이게 무슨... 강현미, 너 이게 다 뭐야? 혜연아! 그 말에 송혜연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굴만 시뻘개진 채로요. 두 사람 사이가 뭔가 좀 이상해 보여서 제가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런 게 찍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벌컥 저에게 성질을 내더군요. 나한테 말을 하지 이게 무슨 짓이야? 게다가 엄마 아빠까지 불러놓고. 웃기고 있네. 내가 당신한테 뭐 하러 말해? 왜? 어머님, 아버님 보기에 창피하긴 하니? 아버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어머님께 따졌죠. 쟤, 당신 고향 친구 따라하냐? 맞는데.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애들 사는 신혼집에 저런 애를 왜 부려들여 드리긴! 아버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송혜연을 노려보시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이러라고 매달 월급 따박따박 준 줄 알아? 죄송합니다, 이모. 이모는 누가 이모야? 사는 꼬라지가 불쌍해서 돈이라도 지어주려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하라 했더니 감히 내 아들을 꼬셔? 너 미쳤니? 누굴 건드리고 넘봐? 그 말에 송혜연도 긁혔는지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모 말씀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뭐 어때서요? 뭐가 어째? 애 딸린 이혼녀에 직장도 제대로 없고 학교도 똑바로 안 나온 주제에 네 꼬라지를 네가 몰라? 참나, 이혼녀인 것만 빼면 이모님도 저랑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나요? 엄마한테 들어보니 이모님도 시집 올 때 쥐뿔도 없는 상태에서 이모부님 꼬셔서 결혼하신 거라던데요. 이모님이나 저나 뭐가 달라요? 송혜연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지 긁혔다고 저희 어머님한테 빈정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서요. 어머님 그 말에 혈압 제대로 올라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뭐야? 이게 미쳤나 정말? 내가 이런 년인지도 모르고 도와준답시고 불렀네. 너네 엄마가 그따위로 말을? 저 현민 씨 좋아해요. 현민 씨도 저 좋다고 하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치 현민 씨.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댔잖아. 말씀드려. 송혜연은 생각보다 뻔뻔하게 나왔고 어머님은 뒷목 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팔짱 끼고 그 꼬라지를 보고 있었죠. 강현미, 네가 말해봐. 이게 다 진짜야? 너도 얘가 그렇게 좋아? 어머님의 물음에 남편은 쩔쩔매며 비겁하게 한 발 물러나더군요. 아니, 난 그런 것까진 아니고 제가 몸으로 들이대니까. 그 말에 송혜연은 눈이 뒤집히더군요. 오빠,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나 좋다며. 와이프 쫓아낼 테니까 그냥 나보고 이 집 들어 앉으라며. 야, 그건 그냥 한 소리지. 그걸 믿냐?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랑 왜? 뭐라고? 야, 이 새끼야. 그럼 너 나 갖고 놀았어? 뭘 갖고 놀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먼저 들이댔잖아. 하면서 둘 사이에서도 서로를 탓하며 큰 소리가 났죠. 아주 가관이다 싶었습니다. 둘 다 발정나서 놀아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가 꼬셨네 내가 꼬셨네 어이가 없었죠. 나한테는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살겠다느니 어쩌느니 개수작 부려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나 너 고소할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실성한 듯 웃더라고요. 와, 진짜 무식하면 입을 열지 마.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아냐? 네가 뭘로 나를 고소할 건데. 코미디 찍냐? 아무리 멍청해도 앞뒤 분간도 못해. 너랑 나랑 불륜이고 애초에 너도 내가 유부남인 거 다 알고 만났는데 고소 같은 소리 하네. 와, 이런 똥멍청이랑 내가 미쳤지. 뭐 이 새끼야? 하더니 송혜연이 갑자기 남편 뺨을 갈기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어머님도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남편도 눈이 돌더니 송혜연 뺨을 똑같이 갈겼습니다. 그리고는 송혜연이 악을 쓰며 남편의 얼굴을 잡아뜯었고 어머님이 시겁하면서 둘을 말리더라고요. 송혜연도 눈이 뒤집혀 남편의 머리채니 옷깃이니 다 잡아당기고 남편도 그만하라고 밀치고 그걸 지켜보는 저는 가관이다 싶었고요. 그렇게 생난리였고 아버님이 그만하라고 고함 지르고 나서야 겨우 일단락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집안꼴 개판이라며 분노에 못 이겨 그대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어떻게 할 거냐 이혼할 거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꼴 보고 못 산다고 나 이혼해 줄 테니 둘이 결혼시키시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뒤로 꺽꺽 넘어가면서 미쳤느냐 저런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냐고 저기 집에 당장 쫓아낼 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방방 뛰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화가 나시는지 송혜연 머리채를 휘어잡는 겁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밝은 어머님의 모습하고는 180도 다르게 눈이 뒤집혀서 송혜연 머리채를 죽일 듯이 뜯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송혜연이 미웠지만 맞는 걸 지켜보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놈은 그 와중에 모른 채 하고 있더라고요. 송혜연은 머리 다 뜯기고 코피 흘리면서 엉엉 땅을 치고 우는데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거기 못 있겠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집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보고 있나 싶어서요. 곧바로 친정으로 가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죠. 그 후 어머님은 송혜연 엄마인 고향 친구에게 전화해서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악다구니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송혜연 엄마는 네 아들이 내 딸 갖고 놀았다. 그리고 애를 이렇게 곤죽이 되도록 패느냐며 가만 안 둔다고 거품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송혜연 엄마가 남편 회사로 투서까지 보내서 남편 회사도 통째로 뒤집어졌다고 했죠. 아마 송혜연이란 여자를 저희 집에 들였을 때부터 이 모든 풍비박산은 예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송혜연은 애초에 착실하게 집안일 해주고 성실하게 월급 받아가며 살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의 남자든 뭐든 가로채서 재취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남편 역시도 겉으로는 착실하고 건실해 보였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제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남자였고요. 그런 일을 겪은 후 저는 빠른 이혼 소송을 감행했고 남편과 송혜연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송혜연이 과거에 이혼했던 이유도 송혜연의 남자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송혜연이 결혼 생활 도중 밖에서 남자를 몰래 만나다가 들켰고 그걸로 이혼당하면서 아이 양육권도 뺏긴 거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사람 하나 잘못 들였다고,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날 줄은 몰랐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우셨는데, 물론 어머님도 잘못하셨지만 어쨌든 당사자는 남편이잖아요. 기회가 됐다고 바로 그런 여자랑 놀아나고 저를 배신한 건 남편이니까요. 송혜연도 잘못이지만 본인 아들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건 어머님도 끝까지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속행했고 결국 제 승소로 잘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주변 시선 걱정해서 소송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적당히 끝내라는 엄마 아빠 앞에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 그동안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딸로 살아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꼴까지 직접 보고 어떻게 남들 눈 생각해서 적당히 하라는 소리가 나오느냐. 엄마 아빠에게 나는 안중에도 없느냐면서요. 다른 사람 눈 체면 신경 쓴다고 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냐는 저의 말에 저희 부모님도 적잖이 놀라셨죠. 그런 일로 인해 부모님과도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나중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때 부모님께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절도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이 나이 먹도록 거절도 잘 못하고 남들 신경 써가며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이제는 다 깨달았다고요. 비록 이혼녀 딱지도 얻었지만 이혼 결정도 그걸 터트린 것도 다른 사람 눈치, 체면 이런 거 안 보고 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속은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이런 일 겪으면서 저도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마음의 귀를 많이 기울이며 살려고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